요건 어제 읽은 것 같네요. 네, 죄송해요. 내 문제를 수면 위로 가져오기. 뉴욕에서 치료 협력자인 르네로부터 SRI라고 있는데 이분이 SRI 치료 협력자래요. SRI가 뭐냐면은 몸과 호흡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둘째 딸을 출산한 다음 날 목에서 골프공 크기만한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갑상선에 암 같은 종양이 생긴 것이지요. 의사는 수술을 권하면서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으로 즉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하고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인 채 모든 것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와 꽃을 보고도 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계속하고 싶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 서점에 갔습니다. 그때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이 들어왔고 그 책 덕분에 많은 시간을 확언을 하고 심호흡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충분히 흘린 덕분에 내면 깊은 곳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살펴볼 수 있었고 3살 때부터 알아왔던 관절 류마티즘이 저절로 나았습니다. 잠시 오래된 과거 문제에 깊이 빠져들긴 했지만 그것은 더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일종의 명현 현상이었습니다. 나는 약물이나 수술 치료 없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루이스 헤이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인도에 좌초되더라도 치유책만 있으면 안심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는 루이스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그녀가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기꺼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여성에게 무한한 축복을 보냅니다. 저희가 앞서 읽었던 치유라는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인가 봐요. 네, 오늘의 긍정학원 할게요. 저도 허리가 나았으면 좋겠는데 전 일단 시술을 할 것 같긴 해요. 지금 하려고 거의 마음 먹었어요. 그냥 뒀다가는 계속 제가 허리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정말 공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뭐 일은 일이고 아이부터 키워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밀려나와서 뒤를 찌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뭔가 네, 지금 좀 거의 마음을 굳혔어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네, 학원에 넣어야겠다. 비가 쏟아질 것이다. 네, 학원 할게요. 함께 꼭 읽어주세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부자과 가난한 아빠. 요 까만 코프를 벗기니까 이분이 이렇게 싹 나왔어요. 네, 로버트 키요사키. 오늘 33쪽 챕터 1 본격 들어갑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가 오늘의 교훈이고요.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한다. 아빠, 제게 부자가 되는 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석가신문을 내려놓았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니? 왜냐하면 오늘 지미 엄마가 새로 산 캐딜락을 몰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해변 별장에 간다고 했어요. 지미가 친구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마이크와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이라서 초대하지 않는 거래요. 정말 그랬어? 아버지는 믿지 못하게 되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랬어요. 내가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머리를 젓고는 콧잔등 위로 안경을 축혀 올렸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읽었다. 나는 선체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때는 1956년이었고 나는 9살이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나는 부자들의 자녀가 다니는 죄송해요. 부자들의 자녀가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녔다. 우리가 살던 곳은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그 대규모 농장의 관리인과 의사, 사업가, 은행가 같은 부유한 사람들은 이 6년제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 그 아이들은 졸업한 뒤 대개 사립 중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우리 가족이 부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거리의 한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그 거리의 건너편에 살았다면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아이들과 나는 6학년을 마치면 공립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그들과 나는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생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글쎄, 네가 잘 생각해 보려무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의 진정 의미가 그렇게밖에 말해줄 게 없구나. 혹은 나는 답을 모르니 곤란한 질문 하지 마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파트너를 만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제일 친한 친구인 마이크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얘기했다. 내가 아는 한 이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마이크와 나였다. 마이크 역시 운명의 장난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다. 누군가가 그려놓은 학군 때문에 우리가 부자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아이들이 늘 새 야구 클럽과 새 자전거, 그 밖에 온갖 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뒷받침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스스로 일을 해서 얻도록 해라. 갖고 싶은 건 많았지만 9살 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마이크가 물었다. 나도 잘 몰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 나랑 파트너가 되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그 토요일 아침에 마이크는 내 최초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는 오전 내내 머리를 쥐어짜며 돈 벌 방법을 궁리했다. 중간중간 우리는 그 잘난 애들이 지민의 해변 별장에서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을지 상상해보기도 했다. 마음이 조금 쓰렸지만 그 쓰라림은 약이 됐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돈 버는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날 오후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마이크가 어떤 과학책에서 읽고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흥분에 들떠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진정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몇 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곤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다 쓴 치약 투표를 모아서 저에게 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웃으면서 동의했다. 몇몇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말씀할 수 없어요. 사업 기밀이거든요. 어머니가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몇 주가 지났다. 우리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세탁기 근처에 자재를 모아놓은 장소를 마련했다. 한때 케첩병이 들어있던 갈색 마분지 상자 속에 다 쓴 치약 튜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막아섰다. 이웃들의 더럽고 찌그러진 치약 튜브들이 쌓이는 모습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려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사업 기밀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 말아라.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전부 갖다 버릴 테니까. 마이크와 나는 두 손 모아 싹싹 빌었다. 곧 충분한 자재가 모일 거라고. 그러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두세 집만 튜브가 나오면 준비 완료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었다. 제품 생산 개시 일자가 앞당겨졌고 압력도 가중됐다. 나의 첫 번째 파트너십이 바로 우리 어머니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마이크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치과 의사도 양치질을 자주 할 것을 권장하니 빨리빨리 치약을 다 써버리라고 재촉했다. 나는 생산 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친구 한 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9살짜리 꼬맹이 둘이 진입로에서 생산 라인을 최대 속도로 가동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여기저기 하얀 가루가 널려 있었다. 긴 탁자 위에는 학교에서 가져온 작은 우유팩들이 놓여 있었고 우리 가족이 일본식 화로가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진입로 입구에 세워놓고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차고로 가는 길이 생산 라인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친구분은 가까이 다가와서 숯불에 올려놓은 새 냄비 속에 치약 튜브들이 녹고 있는 모습을 봤다. 당시에는 치약 튜브가 플라스틱이 아닌 납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먼저 칠을 태워 없앤 뒤 플라스틱이 아닌 납으로 튜브를 새 냄비에 차례로 넣었다. 튜브들이 녹아서 용액이 됐고 우리는 냄비 집게로 냄비를 들어올려 납 용액을 우유팩 상단의 작은 구멍으로 부었다. 우유팩 속에는 석고들이 들어있었다. 우리의 생산 라인 주변은 마치 눈폭탄이라도 맞은 듯 보였다. 내가 급히 서두르다가 석고 분말 봉지를 발로 찼기 때문이었다. 우유팩은 석고 틀의 외부 용기 역할을 했다. 아버지와 친구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석고 틀 상단의 구멍에 용액을 넣어놓는 장면을 보았다. 조심해라,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올려보지도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마침내 작업이 끝난 뒤 나는 새 냄비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버지가 걱정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얘기하신 일을 하는 중이에요. 우린 곧 부자가 될 거예요. 맞아요. 마이크가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동업자예요. 그런데 그 틀 속에 든 게 뭐니? 아버지가 물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대답했다. 아주 멋진 제품이 나올 거예요. 내가 작은 망치로 접할 부분을 두드려 입방체를 반으로 나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석고 틀의 윗부분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납으로 된 니켈 동전 하나가 떨어졌다. 오, 이런! 아버지가 말했다. 납으로 니켈을 만들고 있었구나. 맞아요. 마이크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친구분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바로 앞에서 두 소년이 한 상자 분량의 다 쓴 치약 튜브와 화로를 넣고 하얀 가구를 뒤집어 쓴 채 돈을 만들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던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차피 이거를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네. 엄마가 압박 넣는 환경단체 역할 겸 정부 역할이네요. 참 돈 벌기는 쉽지 않네요.
아, 네, 그렇죠. 조금 더 읽어보면 이게 불법이래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위조라는 뜻의 단어를 차분히 설명했는데 불법이고, 아버지의 친구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친구분을 노려보고 그래 불법이란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멋진 독창성과 아이디어를 보여주었구나. 그런 점은 너 살려나가는 게 좋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납을 녹이고 하는 게 불법인가 보죠.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책도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슈독이 신발에 미친 사람 이런 거를 일컫는 은어라고 합니다. 슈독. 앉아 있었더니 또 허리가 아파서 잠깐 좀 설게요. 정말 이 고질병. 슈독 볼게요. 슈독. 저희가 요거다. 나는 무엇이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지, 무엇이 기업을 망하게 하는지 자세히 기록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본 부족이 기업이 망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 필은, 그러니까 이 나이키 창업자는요, 처음에는 블루리본의 성장이 지닌 의미를 은행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 오니스카 운동화를 더 많이 주문하는 것도 불가능했죠. 필이 택한 방법은 다른 직업을 통해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틈틈이 회계사 자격증 관련 시험을 준비한 필은 어느새 공식적인 자격증을 지닌 회계사가 됐습니다. 당장의 기업가에서 회계사로 직업이 바뀌긴 했지만 다행히 블루리본은 필이 회계사 일을 해서 받은 월급으로 현금이 흐르게 됐으니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필은 자신의 미친 생각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나이키가 탄생하다! 두 번째 위기는 믿었던 파트너사의 배신감에서 찾아왔습니다. 필은 블루리본에게 독점 판매권을 내어준 오니스카가 블루리본과의 관계를 끊고 새 파트너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그의 사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필은 오니스카의 운동화가 없더라도 블루리본이 망하지 않도록 새 운동화를 만들어낼 공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새 공장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오니스카가 아닌 필라이트 자신의 브랜드가 필요했죠. 필은 당장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새 기업의 이름을 논의했고 승리의 여신 니키의 이름을 딴 나이키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나이키의 등장이 오니스카와의 피할 수 없는 불화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네. 오니스카의 제품만을 팔기로 한 블루리본에서 나이키 로고가 찍힌 운동화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오니스카는 곧바로 블루리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루리본의 유일한 납품업체였던 오니스카가 등을 돌리자 필 나이트와 직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필은 직원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보지 못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고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바로 포기였죠. 하지만 필은 그의 미친 생각이자 미국에서 멋지게 성장 중이던 블루리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실패했을 때 이를 빨리 털고 일어나 실패를 통해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라이트는 블루리본의 창립자이자 대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기업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갑시다. 그리고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필라이트에게 오니스카와의 작별은 위기가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일본 운동화를 수입해 미국 시장을 장악한다는 미친 생각으로 출발한 필은 이제 자신의 브랜드 나이키로 미국 신발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목표를 바꾼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 아이디어, 브랜드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법정은 블루리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니스카가 블루리본의 배상금을 물며 회사는 작별했습니다. 두 회사는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은 과감히 기업명을 블루리본에서 나이키로 바꿨습니다. 이제 필에서 주어진 과제는 명확해졌죠. 미국 전역에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이키를 선도하고 나이키를 갖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동시에 필라이트는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고 싶은 걸까? 조금 되겠다. 육상 1위, 3위 선수들이 신는 나이키. 전 나이키 진짜 좋아해요. 네. 나중에는 한쪽 방 구석을 나이키 컬렉션으로 채우는 게 저의 작지는 않지만 저의 소망입니다. 오니스카 운동화를 팔던 블루리본 시절 필라이트는 오니스카의 공급 문제 때문에 늘 머리가 아팠습니다. 일본에서는 분명 제품을 보냈다고 했지만 운동화가 바다를 건너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일쑤였고 오니스카와의 관계가 끝나면서 이런 공급 문제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공급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미국 내 러닝화 수요 자체가 급증한 것이죠. 수요와 공급은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품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때 전해주지 못하면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러닝화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신호가 있었던 것도 아닌 갑작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상점에 가나 러닝화는 늘 부족했고 나이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나이키와 거래하는 소비기업들이 7% 할인된 가격으로 6개월 성금 그리고 환급 불가능한 조건으로 미래의 주문을 대량으로 하는 것이죠. 소매업체들이 과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필이 간절히 부탁해도 소매업체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 필의 말은 논리적이기에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매업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필이 제안한 계약을 체결했고 나이키는 공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고객들이 사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제품을 만든 것이죠. 나는 제품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설명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어느덧 나이키는 당시 러닝화 시장을 지배하던 아디다스 그리고 퓨마 오랜만에 들어본다. 동등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필은 육상대회나 올림픽에서 나이키 신발을 신은 선수가 메달을 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처럼 나이키를 신는 선수들이 육상대회에서 아디다스와 퓨마를 입는 선수들을 제치고 1, 2, 3위를 모두 기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나이키를 신는 선수들은 경기 도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긍지와 열정을 보여줬기에 관중들에게 감동을 줬고 이는 나이키의 위상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